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세가 되었고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채 안 되어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라고 넘겼는데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박순자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했더니 재활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퇴원할 때가 되자 큰아들 민철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민철이도 며느리 영희도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초등학생 손자 준영이가 보여준 가족 그림에는 큰 집 앞에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신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그려져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TV 보는 거실보다 자기 방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며느리 영희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월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때까지 제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어둔 조언들이 떠올랐어요.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더군요.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을 견디다가 작은 딸 지혜 집으로 갔어요. 엄마, 드디어 왔네요. 준비해둔 방 있어요. 아직 좀 좁지만요. 신혼인 지혜가 정성껏 준비한 작은 방을 보니 고마웠어요. 사위 현우도 처음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며칠 지나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어느 날 밤 방문 너머로 지혜와 현우의 대화가 들렸어요.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네,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큰형네도 있잖아. 왜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다며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요양원. 글쎄,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 있잖아.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정말 애썼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괜찮은 곳들이에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이번엔 딸마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데 안 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돌봐드리기 힘들잖아요. 돌봐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8주 만에 다시 찾은 제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거든요. 결국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 순자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내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라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간병비만 450만 원이라니.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간병인 김미자 씨가 오게 되었어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집안일도 틈티 해주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일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어요.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적금을 깨서 메웠죠. 더 큰 문제는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민철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알았다, 민철아. 내 말이 맞았어. 그럼 이제 요양원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데들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음날 민철이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님. 저희 행복요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시설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도 매일 방문해요.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시설은 정말 훌륭했어요.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이 너무나 공허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30년간 봐왔거든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휴게실에서 제가 5년 전에 상담했던 이순희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김 선생님, 여기 어쩐 일로?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랬군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텔레비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절대로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민철이에게 말했어요. 민철아, 고맙지만 요양원은 안 갈래. 어머니, 왜요? 시설 너무 좋잖아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철이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집에 도착해 민철이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요양원 비용 월 300만 원, 연금 180만 원으로 불가능. 간병인 비용 월 240-500만 원, 연금으로 불가능. 자식들과 동거 눈치 보며 살기 존 엄성 상실. 혼자 살기 건강상 불가능.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였어요. 분명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휠체어를 빌려 타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어요.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정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거든요. 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 정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뭔가요? 정 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월 18만 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씨가 안내 책자를 가져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모든 시설이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음.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음.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음. 주 2, 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줌.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로 합리적임.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어요.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기여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저는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씨,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는 여기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민철이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순자님, LH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여기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면접 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해서 최종 선정되었어요.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고요. 자식들에게 합격 소식을 알렸을 때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지혜가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첫마디가 축하드려요도 걱정이에요 도 아닌. 전세금은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였어요.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올 거야. 아, 그냥. 요새 큰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워해서요. 제 전세금을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날에는 민철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복지주택 축하드려요. 전세금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 자금으로 조금 필요해서요. 입주 2주 전 민철이와 지혜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더 얘기할 게 있니? 내 돈은 내가 써.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지 등록금이 곧 필요하고 제 사업장 확장 자금도 필요해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어머니가 앞으로 쓸 일이 없으실 텐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지혜가 나섰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혜야,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는지 봤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 거야 라는 말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봤다고. 민철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이제 선을 긋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민철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 그리고 복지주택 이사할 때 도움은 필요 없어. 이사짐 센터 불렀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려요. 됐어. 정씨가 다 도와주기로 했어. 이사 당일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복지주택으로 향했어요.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어요.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정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내 덕분이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알찼어요.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넓은 문턱.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어요.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어요. 순자 씨, 오늘 또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어요. 내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어요.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해둬서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보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민철이 오빠는 어때요? 오빠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민철이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철이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민철이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나랑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민철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철이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서운해할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저는 69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해요.
월 18만 원으로 찾은 진짜 존엄한 노후,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